블라디미르 푸틴은 거짓말했습니다. 저는 과장하지 않습니다. 이건 시간까지 특정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 이후에 일어난 일은 너무나 커서 러시아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4년간의 전쟁에서 가장 큰 복수의 이야기입니다. 5월 9일 블라디미르 푸틴은 도널드 트럼프가 중재한 우크라이나와의 3일간의 휴전을 공개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러시아 기자들에게 전쟁이 끝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포로 교환도 있었고 악수도 했으며 전 세계 언론이 평화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조용히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러시아군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정비하고 진지와 참호를 강화했으며 러시아가 단일 공격을 위해 준비한 것 중 가장 큰 드론과 미사일 무기를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휴전은 11일 자정, 즉 48시간 후에 끝났습니다. 키예프의 하늘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1567대의 드론이었습니다. 56발의 미사일이었습니다. 9층짜리 건물 전체가 잠자고 있던 가족들 위로 무너졌습니다. 24명이 사망했습니다. 그중 3명은 어린이였습니다. 이는 4년 만에 전쟁 중 가장 큰 공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키이우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가만히 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48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동시에 러시아의 6개 지역에서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걸린 것은 석유와 폭격기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우크라이나가 그 48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푸틴이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어떤 것을 확인시켜줬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복수를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푸틴은 평화를 믿어서 휴전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시간이 필요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더 큰 공격 준비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워싱턴에 있는 전쟁연구소는 모든 움직임을 문서화했습니다. 푸틴은 평화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기를 장전하고 있었습니다. 휴전이 끝난 11일 자정에 아무도 다음 48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13일에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800대의 드론, 이 연속적인 파도로 동쪽에서 서쪽까지 도시들을 공격했고, 그 중에는 이전에 한 번도 폭격당한 적이 없는 지역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몸풀기에 불과했습니다. 14일, 러시아는 전쟁 내내 가장 큰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48시간 동안 1567대의 드론과 56발의 미사일, 이 우크라이나에 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어군은 드론의 94%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지만 미사일은 겨우 7%만 격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 틈으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키이우의 다른 2차 지역에서 한 9층짜리 건물이 한밤중에 탄도미사일에 맞았습니다. 벽 전체가 가득 찬 아파트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24명이 사망했습니다. 그중 3명은 어린이였습니다. 가장 어린 아이는 12살이었습니다. 또 다른 4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해가 뜰 때쯤 약 20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였습니다. 키이우 시장이 공식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군 지휘관들을 긴급 회의에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응 방안을 계획하라고 했습니다. 더 인상적인 게 뭔지 아세요? 젤렌스키의 명령이 내려지고 첫 미사일이 러시아 영토에 떨어지기까지 24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6개 다른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작전을 조직했습니다. 아조프해에서 카스피해까지. 보통 이런 작전을 위해서는 군대가 몇 주가 걸립니다. 푸틴은 전쟁 초기에 효과를 본 공식을 믿고 있었습니다. 민간인을 공포에 떨게 하고 사기를 짓밟으며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가 굴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끝까지 모른 사람이 바로 푸틴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반격합니다.
푸틴은 이를 이해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연에 대가를 치렀습니다. 목수는 15일 새벽 2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각 러시아 영토 수백 킬로미터 안쪽에 있는 랴잔시의 주민들은 첫 번째 폭발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10번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도시의 한 주민은 러시아 독립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날 밤 현지 정유소에 친척이 있는 친구들이 일하러 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목표는 러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랴잔 정유소였습니다. 연간 1,700만 톤의 석유를 정제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한 시설에서 연간 84만 톤의 생산량이 항공유, 즉 러시아 항공우주군이 키이우를 폭격하는 전투기에 연료를 공급하는 데 사용하는 연료입니다.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는 이틀 전에 24명을 죽인 전쟁기계의 연료 탱크를 공격한 곳입니다. 여기서 크렘린이 가장 아파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정유소의 특정 부위를 공격했습니다. 정확히 증류 유닛, 즉 정유의 기술적 핵심을 타격했습니다. 그것 없이는 공장에서 연료 한 방울도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구하는 데는 몇 달, 아마도 1년 이상 걸릴 것입니다. 해가 리아잔 위로 떠오를 때 주민들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로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에서 검고 기름진 방울이 흘러내리고 자동차들은 어두운 막으로 덮여 있었으며 문과 놀이터 장난감, 발코니에는 검은 자국이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이것을 기름비라고 불렀습니다. 국제 언론은 기술적인 용어로 불렀습니다. 검은 비. 이 현상은 현대 역사에서 단 3번만 일어났습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이후, 걸프 전에 쿠웨이트, 그리고 2달 전에 테헤란. 이제는 모스크바에서 남동쪽으로 180km 떨어진 인구 50만 명의 러시아 도시가 그 차례였습니다. 주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학교와 유치원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부끄러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밤사이 공격을 받은 주거 건물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 공격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건물은 드론을 요격하려다 목표를 빗나간 러시아 자체 방공 미사일에 의해 맞은 것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자기 건물을 폭격한 것입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러시아 시민을 우크라이나 드론으로부터 보호해야 했던 방공 시스템이 결국 그 러시아 시민 위로 떨어진 겁니다. 푸틴은 자신이 지키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고 그 순간이 담긴 영상도 있습니다. 크렘린이 부인할 수도 있지만 영상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미야자는 그저 한 부분일 뿐입니다. 같은 밤 우크라이나는 일제히 러시아의 5개 지역을 추가로 공격했습니다. 아조프해에 있는 예이스크시에서는 드론이 희귀한 베리에프 기종의 수륙 양용기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4천만 달러가 넘는 가치가 있으며 물과 육지 모두에 착륙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비행기를 몇 대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서방의 제재 때문에 더 이상 생산할 수 없습니다. 하나가 파괴될 때마다 그 손실은 다시 보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또한 드론 방지 그물에 감싸여 있던 대잠 헬리콥터도 타격했습니다. 그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카스피해의 카스피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카스피함대 기지를 공격해 미사일 함정과 소해함을 타격했습니다. 점령된 크림반도에서 또 하나의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파괴되었습니다. 루안스크 지역에서는 단 하룻밤 사이에 23개의 군사 목표물 이 추가로 타격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의 배후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베르트 브로브디 소령. 우크라이나인들에게는 마자루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의 지휘관입니다. 그날 밤 23개의 목표물을 모두 조율한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그건 복수가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크렘린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조프해에서 카스피해까지 퍼져 있는 그렇게 많은 목표물을 단 하룻밤 만에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강한 군사 강국을 상대로 타격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이 일을 해낸 무기들에 있습니다. 리아잔을 파괴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은 한 대당 55,000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드론들은 합판, 플라스틱, 그리고 경주용 자전거에 쓰이는 것과 같은 종류의 탄소 섬유로 만들어집니다. 이 드론을 주로 생산하는 회사는 파이어포인트입니다. 그리고 3년 전 러시아의 침공 이전에 파이어포인트 우크라이나 수도에서 영화에 출연할 배우들을 고용하는 에이전시였습니다. 이 회사는 2016년 당시 코미디언이었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주연을 맡은 로맨틱 코미디 영화 작업을 했습니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2022년 이전에는 이 회사가 배우와 여배우들에게 전화를 걸어 우크라이나 할리우드식 코미디 영화에 출연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러시아의 10억 달러짜리 정유소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또한 파이어포인트에 대한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회사 고문 중에는 전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의 이름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서방이 이 회사의 엄청난 중요성을 알고 있고 지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러시아 국영 언론은 리아장 공격을 인정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정한 후 크렘린은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몇 개의 드론 잔해만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정유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러시아 지역의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들이 문을 닫았고 어린이집도 문을 닫았으며 소방관들은 몇 시간째 일하고 있었고 리아잔 상공은 연기로 어두워졌습니다. 푸틴은 한 번은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거짓말에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성 영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단 한 번의 밤이 증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한 번의 조율된 작전으로 러시아 영토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아조프해에서 카스피해까지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양 극단의 지점을 2000km 떨어져 있습니다. 수십억이 들여 구축된 러시아의 방공망조차 이 목표물들 중 단 하나도 막지 못했습니다. 푸틴에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러시아 영토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정유소도, 군공항도, 해군 기지도, 러시아 달력에서 가장 중요한 날에 모스크바 상공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제 푸틴에겐 두 길만 남았습니다. 그는 키이우 공격처럼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겨냥한 추가 공격으로 사태를 더 악화시키거나 더 큰 복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이미 크렘린이 앞으로 몇 주 안에 젤렌스키의 집무실 자체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압박을 점점 더 많이 받고 있는 벨라루스는 언제든 공식적으로 전쟁에 참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푸틴이 상황을 격화시킬 때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대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응은 러시아 영토 내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형차 한 대 값밖에 안 하는 무기로 말이죠. 그리고 크렘린도 막을 수 없는 무기입니다. 이 영상의 첫 문장 기억나시나요? 블라디미르 푸틴은 평화에 대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임기 중 가장 비싼 한 주에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러시아 내 대여섯 개 지역에서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푸틴은 더 이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숨길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 자신에게조차도 숨길 수 없습니다. 러시아에게조차도 숨길 수 없습니다. 세계에게조차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푸틴은 파고까지 계산하는 전략가일까요? 아니면 이미 현실과 동떨어진 독재자일 뿐일까요? 여기에 댓글로 당신의 답변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 사람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함께 이 이야기를 계속 따라갈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